오늘은 겨울답지 않게 보슬비가 내립니다. 봄에나 내릴 법한 그런 보슬비입니다. 곶감을 만들기 위해 감을 깎아 매달아 놓은 곶감이 보슬비가 내리는 방향으로 흔들까 말까 하듯 살짝 비틀거리고 있네요. 이 곶감은 바람에 밀려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수분을 빼내며 곶감으로서 자기 임무를 하는 것이리라. 살랑거리는 곶감을 멍하니 바라보는 60대의 일본 중년 여성. 만감이 교차한 듯 소리 없이 보슬비와 함께 눈물을 주르륵 흘러보내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일본 교토 조요시의 작은 마을입니다. 제 이름은 사토 나오미. 이 마을에 정착하고 난 후 유일하게 말벗으로 지내는 유미코가 뒷마당에 열린 감을 땄다고 한 바구니 갖다 준 감입니다. 얼마 만에 만들어보는 곶감인지, 아니 직접 만들어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감을 깎아 처마 밑에 말리는 곶감을 본 이후로 몇십 년 만입니다. 바람이라고 할 것도 없는 바람에 곶감의 자잘한 움직임을 보니 내 마음까지 살포시 흔들거리는 듯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1년 반 전에 일본으로 돌아와 이곳 조요시의 작은 마을에 정착하였습니다. 일본 교토가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고향입니다. 지금은 부모님, 조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교토로 돌아갈까 하다가 우연히 발길이 이 마을에 머물러져 교토에서 1시간 거리인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일본 정부의 관료였고 아버지는 외교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 다녔습니다. 하와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 때 LA로 건너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옮겨 다니기에는 대학교도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미국에 정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어머니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춘기이기도 해서 매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나름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반항심도 생겼는데 시적절하게 혼자서 LA에서 지내게 되어 마음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LA로 결정한 것은 LA에 외삼촌이 계셨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감수성을 닮은 나는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인 아버지와는 성향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더 냉철하신 관료였고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성격이 참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손녀인 저한테는 무척이나 관대하고 자상하셨고 많이 귀여워해 주셨지만 어린 나의 눈에도 부하 직원을 대할 때는 가차없이 무서운 성격의 관료였다고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교관 직업을 택한 것은 아마도 그런 할아버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성인이 되었을 때 생각됐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성장 배경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3년 전 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에 급히 교토에 왔었습니다. 유년기 시절부터 미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도 미국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른 후 교토를 둘러보다가 왠지 내 마지막은 미국보다는 고향인 일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조요시의 작은 마을에 발길이 닿았는데 왠지 모를 끌림으로 1년 반 전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교토가 고향이어서 일본에서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됐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나도 모를 끌림이 어떤 것이었지는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해답이 있을 겁니다. 점심을 먹은 후 동네의 유일한 친구인 유미코와 동네에 한 바퀴를 산책을 하고 유미코가 내려준 원두 커피를 마시면서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온갖 잡다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유미코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맥락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린 전생에 엄마와 딸이었거나 자매였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웃곤 했습니다. 그만큼 무린 코드가 잘 맞았고 그런 유미코가 없었으면 난 일본에서 어찌 지냈을까라며 생각해봅니다. 유미코는 디자인을 전공한 후 봉사활동인 보란티어로 참가하여 모로코에서 3년 동안 모로코인들에게 재봉틀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소득층의 모로코인들이 재봉틀 기술을 배워 취업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런 기특한 일을 했었다네요. 그래서 그녀는 프랑스어도 유창하였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학적이었습니다. 노후에도 사회에 봉사하며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미코를 만난 것도 시청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만나게 됐는데 같은 마을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친해진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소녀 감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한국의 윤사마를 좋아했고 부드러운 한국 남자가 좋다고 얘기하며 웃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한국과 한국 남자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국 여행도 가자고 하면서 말입니다. 난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만 내 마음속은 일렁거렸습니다. 갑자기 그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멎는 듯했고 손에 든 커피잔을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백지장처럼 됐고 순간 모든 동작이 멈춰버렸습니다. 유미코가 괜찮냐면서 물어보았을 텐데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벌렁거리는 심장과 영원할 수 없는 감정을 다독이면서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잊고 지냈던 기억 저편에 아니 절대 잊을 수 없는 한국의 한 남자가 마음속에 콕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40여 년 전으로 이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40여 년 전 LA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LA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하고 도서관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어떤 남자가 달려가더니 제 어깨와 부딪혔습니다. 제 손에 들었던 책들은 내팽개쳐졌고 저도 옆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미안하다며 책을 집어주었고 저를 일으켜 주면서 다친 곳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약간 다리는 아픈 듯 했지만 같은 학생이었기에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약속 시간에 쫓겼는지 미안하다고 인사하고는 다시 뛰어갔고 이것이 그와의 첫 마주침이었습니다. 일주일 지난 후 우연히 도서관 앞에서 그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둘 다 동양인이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그 남자는 그날 식당에 일하러 가야 해서 정중히 사과도 못하고 바삐 가게 됐다면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상처가 나서 밴드를 붙였다고 웃으면서 한마디 했고 이제 상처는 아물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가 중국 사람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가끔 도서관에서 만나면 눈 인사를 하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점점 더 그가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도 저를 좋아하는 눈치였고 우린 결국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린 많은 공부를 해야 했지만 짬을 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시간에 쫓겼고 잠깐 눈 붙이는 시간 외에는 공부만 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방치혁. 내가 한국 남자를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지혁 씨는 늘 달려다닐 정도로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지혁 씨는 장학생으로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학비는 괜찮았지만 생활비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도 붙일 생각으로 불법이었지만 한인 식당에서 일하곤 했습니다. 그는 대구에서 1시간 버스 타고 가야 하는 가난한 시골집 5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제일 큰형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게 됐고 바로 밑에 있는 동생도 중학교를 다니다 선반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 아래 동생들 가르치는데 보탬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혁 씨도 학교 끝난 후에는 지게로 짐도 나르기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공부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지혁 씨였지만 중학교도 친구들보다 1년 늦게 갔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교 보내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의 공부 실력과
재능을 아까워한 담임 선생님이 지혁 씨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대학도 장학금으로 갈 수 있고 선생님의 친척집 딸들을 가르치면 숙식이 가능하고 용돈도 벌 거라고 간곡히 사정해서 겨우 간 거랍니다. 가난한 시골집 아들이 서울에서 생활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어이없긴 합니다. 부모님이 선생님께 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부탁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이 어찌어찌해서 미국까지 오게 됐지만 늘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친척분이 검정색 집차를 타고 다니실 만큼 안기부의 고위 간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중고등학생 2명을 가르치는 조건으로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그랬었는지 정권이 바뀌어서인지 안기부의 고위 간부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결국 이민 아닌 망명인 셈이었던 것이죠. 워낙 성실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진 지혁 씨를 좋게 봤었어. 그분의 도움으로 미국 국무성의 장학금을 받으며 미국으로 유학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우리 집 상황으로 보면 한국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극우 성향이었고 그 시대 상황으로 두 분은 한국인을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만약 내가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아신다면 아마도 맞아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검으로 찔러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가정이 냉철하고 무서운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 건지 한 번도 어른들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도 인식되어 있었죠. 그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금기되는 상황이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고 40여 년 전의 일이니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우린 서로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지혁 씨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혁 씨는 저를 사랑하지만 늘 가족 걱정이 우선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여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신념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혁 씨가 가정교사했던 집이 안기부의 고위 간부가 아니었다면 지혁 씨도 미국 유학은 아이의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우리 관계의 마지막은 반드시 헤어짐이라는 것을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묘해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뜨거워지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가난한 유학생이었기에 제가 햄버거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지혁 씨 자존심을 생각해서 늘 돈이 들지 않는 데이트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아마 지혁 씨도 저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읽었을 것입니다. 이제 지혁 씨는 학업도 마치게 되었고 군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린 눈물의 이별 여행을 했습니다. 내 절친인 금융재벌 손녀인 올리비아가 할아버지 별장을 빌려주었습니다. 멋진 비치와 별장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지혁 씨와 보내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린 가슴 뜨겁게 사랑했고 우리의 사랑을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혼자만 꺼내보는 20대의 예쁜 사랑으로 기억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지혁 씨는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며 자신의 처지가 나를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안타깝지만 꼭 성공해서 나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나는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저절로 눈물이 흐르고 그와 같이 갔던 햄버거 가게, 도서관에 금방이라도 그가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그렇게 세월이 나를 붙들어 주어 흔들림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를 잊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토하지는 않고 메스꺼움만 계속됐는데 이상하다 생각하여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사랑한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과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 이것을 좋은 일이라 할 수도 없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온갖 수만 가지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내 아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니, 내 남자를 내 안에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알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신다면 아마도 일본검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아시게 되면 곧바로 강제로 유산을 시킬 수도 있었어. 5개월이 지난 후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얘기하기로는 대학에서 만난 일본 남자와 사랑하게 되어서 아이를 가졌는데 교통사고로 그 남자가 죽게 되었다고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독일에 계셨었고 거짓말이 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지혁씨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지금이야 이메일로 보내면 되지만 그때는 편지를 보내면 한 달 후, 2달 후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러했죠. 지혁씨께 편지를 보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편지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편지를 받지 못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곧 지혁씨와 연락될 거라는 믿음, 그리고 지혁씨가 나를 찾을 거라는 희망으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지혁씨와 나를 닮은 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이름에 그를 남겨놓고 싶었어. 그와 제 이름을 넣어서 진아라고 지어줬습니다. 동양인이라서 그런지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제 딸이 한국인 피가 흐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처리해 주셔서 딸은 일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난 딸에게도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딸한테도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를 보면서 행복하면서도 씁쓸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딸을 재우고 혼자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변에서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관심밖이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가 주는 행복감에 점점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지혁씨 생각이 났기에 마음이 아린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난 미치도록 공부했고 박사까지 마친 후 미국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항상 딸을 보면서 죄책감도 있었지만 만날 수 없는 아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연락을 닿을 방법도 없었고요. 유미코가 한국과 한국 남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을 일본에서 보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한국과 아니 그와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미코 집에서 돌아온 후 밤새 내내 페이스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가 성공했을 거라고 믿었고 혹여나 페이스북에 자기의 글을 남길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다가올 무렵 아마 새벽 5시쯤 됐을 겁니다. 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방지혁. 그는 교수가 되었더군요. 머리는 하얗게 된 60이 넘은 중년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20대의 박지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보게 된 것입니다. 마우스를 잡고 있는 손은 덜덜 떨렸고 심장이 멈추지 않고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난 완전히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고 덤덤할 거라 생각했는데 내 마음은 20대의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20대의 그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어떻게 하나 고민만 하면서 노트북에 글을 썼다 지웠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일이란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후
오랜 고민 끝에 연락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남긴 글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토 나오미를 기억하시나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지혁 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노트북을 켜면서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3일째 되는 날 그가 페이스북 글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되는 날 그가 답변이 왔습니다. 짧고 굵은 한마디. 당신이요였습니다. 당신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콧등은 시큰해지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지만 난 입술을 다물고 소리내지 않고 흐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결혼해서 아들과 딸이 있고 모두 결혼시켰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만 차마 당신 딸이에요라고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사카 공항입니다. 그를 만나러 한국을 가기 위해 출국장에서 비행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왼손으로 오른손을 꼭 감싸 쥐었지만 손떨림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은 일본 사토 나오미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군요. 과연 사토 나오미 씨는 첫사랑이자 끝사랑인 박지혁 씨와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